자,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 목 상태가 말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좀 목소리 낮춰서 수업을 할 테니까 저 새끼 왜 이렇게 느끼하게 목소리 낮추고 지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또 내가 흥분하면 또 목소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목소리가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이 좀 자제시켜줘. 알겠죠? 이따가 엄매도 이거 해설 강의 찍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는 엄매선 못할 것 같거든. 그래서 조금 톤을 낮춰서 수업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6월 모평 문학과 관련된 총평이랑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질문을 한두 개씩 계속 봐갈 건데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촬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우리 문학 정규는 요즘에 복습 촬영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6월 모평이기 때문에 복습용으로 활용하라고 촬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서는 독서랑 화작 강의를 안 하죠. 근데 이제 다른 데서는 독서랑 화작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6월 모평은 독서랑 화작도 영상을 올려줄 겁니다. 알겠죠? 다른 데서 비슷한 방식으로 복습용으로 찍은 영상을 올려줄 거야.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 찍은 문학 영상을 다른 데에다가도 공유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밴드가 아니라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유튜브에. 내 채널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우리가 밴드에 올리는 것처럼 다른 데서는 유튜브 링크로 그냥 그 복습 영상을 공유하는데 그 링크를 밴드 주소, 그러니까 밴드에다가 주소 올려줄 테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6월 모평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고생했어요. 뭐 다른 선생님들도 이야기했겠지만 모의고사 보느라 다들 고생 많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모든 모의고사 볼 때마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일일비하지 마세요. 그냥 모의고사야. 6월 모의고사도 모의고사일 뿐이야.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목적의식이죠. 목적의식. 그럼 우리가 모의고사의 목적이 뭐예요? 모의고사 왜 보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의 고사잖아. 수능을 위한 모의 시험일 뿐입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모의고사는 무조건 핀트가 수능에 가 있어야 돼요. 모의고사 성적은 너네들 대학 입시에 전혀 반영이 안 되죠. 근데 6월 모의고사에서 물었던 내용은 수능에서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깨달은 약점 내용은 수능 때까지 보완할 여유가 있어요. 수능은 피드백할 기회가 없잖아. 너네 뭐 수능 피드백할 거야? 수능 피드백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6월, 9월은 피드백을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일일비하지 마시고 성적 하나도 안 중요하다. 알겠죠? 성적에 집착하지 마세요. 성적이 수능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피드백의 핵심도 성적이 아니야. 내가 성적이 잘 나왔으니까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공부를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거는 사실 6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미 이야기했었죠. 무조건 시험 끝나고 피드백 해야 돼요. 시험 끝날 당일날 피드백을 해야 돼. 그 당일날 피드백을 하라는 건 너네들이 풀었을 때의 사고 과정을 시험지에 적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 혹은 이 지문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무슨 생각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특정 선지의 내용을 판단하기가 까다로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걸 보고 판단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 있죠. 시험 끝난 날 다시 전부 다 풀라고까지는 안 할게요. 그거는 누군가에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시험을 보면서 했던 생각들은 그날이 아니면 다 까먹어. 무조건 당일날 했어야 돼. 바꿔 얘기하면 아직도 안 했다. 그럼 진짜 반성해야 된다. 아시겠죠? 6월 모평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올해 수능이랑 직결돼. 근데 아직까지도 시험 분석이 안 돼 있으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돼. 특히 오늘 이제 나랑 문학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살펴볼 건데, 최소한 문학은 시험 당시의 사고 과정과 그 다음 다시 푸는 과정이 끝난 상태로 지금 여기 앉아 있어야 돼. 내가 숙제 내줄 때마다 이야기하죠. 숙제의 목적은 뭘 모르는지를 알고 앉아 있으라는 거야. 공부라는 게 결국 내가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라면 뭘 모르는지 아는 게 전제돼야 되는데, 각자 모르는 지점은 다 달라요. 그건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가 없다. 너네들 스스로 내가 여기가 안 됐다,
이걸 잘 못했다, 이 선지 판단이 힘들었다, 작품에서 이 부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황에서 이걸 들어야 돼. 지금 만약에 영상으로 복습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안 돼 있으면 영상 보지 마세요. 계속 얘기하지만 수업을 듣는 건 공부가 아니야. 내 강의를 듣는다고 너네들 성적 오르지 않는다. 너네들이 안 하면 절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강 듣는 친구들이야 어쩔 수 없어. 만약에 안 돼 있더라도 뭐 지금 나가서 그냥 자습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바꿔 얘기하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앉아 있다. 그럼 너네들은 나한테 지금 이 수업을 들어봤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되는 건 그냥 당연한 거야. 내 설명을 들어도 이해 안 되면 내가 여기 왜 있어? 무슨 얘기냐면 내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고 해서 너네들이 그 문제를 앞으로 다시 맞출 수 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너네들이 가져가야 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안 된 부분을 선생님은 어떻게 읽느냐, 내가 판단이 안 된 선지를 선생님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얘네를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은 지금 여기에 돼 있을 걸 전제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일비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앞으로 모의고사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수능 이외의 모든 모의고사는 전부 다 피드백이 목적이에요. 수능은 성적이 목적이고요. 수능은 그냥 잘 보는 게 장땡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최대한 피드백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을 그 전에 학습을 해놔야 수능 날 내가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점을 받는 게 목표가 될 거 아니야. 아시겠죠? 자, 일단 이게 예상 등급 컷입니다. 저 EBS랑 뭐 메가스터디랑 종로학원 여기서 내가 그 등급 컷을 가지고 온 건데 전체적으로 지금 화법과 작문은 한 95에서 97점, 95에서 97점 정도 사이가 되고 그 다음에 언매 같은 경우에는 95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등급컷이 높죠. 등급컷이 높아요. 무슨 말이냐? 쉬웠다는 얘기야. 모의고사는 쉬웠다. 너네들 체감과 상관없이 모의고사는 쉬웠어요. 이건 그냥 데이터가 말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너네들이 같이 볼 애들이 이렇게 봤다는 뜻이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수능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 학원의 평균 점수를 봤는데 그 화작 선택자 기준으로 상위 10% 애들의 평균이 90점이 넘더라고요. 4% 아니야, 10%. 1등급은 4%인데 지금 여기 학원에서도 상위 10% 애들은 다 90점대 중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 점수가. 이 말인지 그냥 일단 난이도 자체는 쉬웠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왜 이렇게 등급컷이 높게 나왔나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N수생 비율이 이번에 역대급으로 높았어요. 솔직히 올해 N수생 비율이 높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정된 사실이었는데 왜냐면 이제 그 수능이 개정되기 전 마지막이죠. 그리고 뭐 의대 충원 이슈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N수생이 많아질 거다. 이건 사실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정도로 많을지는 몰랐다.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19.8%인가 그렇던데 약 20%인데 이거는 2011학년도 이후 최대예요. 그러니까 올해 N수생이 정말 많다. 그러면 수능도 이번 6월 모의고사처럼 쉽게 나올 거냐? 일단 내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뭐 이걸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존의 통계나 출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게 모의고사라는 게 우리한테도 모의고사지만 출제자들한테도 모의고사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올해 애들의 수준을 몰라요. 올해 애들이 어느 정도로 국어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출제해야 등급컷을 맞출 수 있을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능에서의 등급컷을 맞추는 건데 보통 이상적으로 등급컷 1등급컷을 설정하라 그러면 한 90점에서 91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얘랑 비교했을 때 높은 데를 기준으로 하면은 화법 작문이 거의 97점 가까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출제자들 입장에서도 이 정도를 내면 애들이 잘 푸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9월은 물론 내 생각이지만 이것보다 무조건 어렵게 나올 겁니다. 9월은 이것보다 무조건 어렵게 나올 거야.
9월은 이것보다 무조건 어렵게 나올 거니까 6월 모의고사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난이도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수능은 9월 모의고사의 등급 컷을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문제를 내봤지만 출제자 입장에서 아 이거 이렇게 냈더니 애들이 너무 잘 보는데 조금만 어렵게 내볼까? 라고 생각해서 조금 어렵게 냈는데 애들은 개박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에 등급컷이 막 80점대 초반에서 70점대 후반 막 이렇게 형성이 된다. 1등급 컷이. 그러면 다시 수능을 쉽게 내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때 반수생들까지 들어오면서 물수능이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어. 근데 진짜 단언하는데 수능은 무조건 어려워야 돼. 수능 무조건 어렵게 나오는 게 모두에게 좋아요. 모두에게 좋아. 왜? 평가원이 내서 그래.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의 의미가 뭔가 본질에서 벗어나는 걸 묻거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더럽다의 의미가 될 수도 있어. 근데 평가원은 그딴 거 없습니다. 평가원은 어렵게 내도, 즉 변별할 수 있게 내도 본질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묻지 않아요. 따라서 열심히 제대로 공부한 애가 무조건 성적이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평가원은 그렇게 돼. 나는 개인적으로 평가원의 출제 역량은 거의 맹신하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 나는 좀 과장 보태서 애들한테 어떤 얘기도 하냐면 평가원 문제를 보면 약간 아름다워요. 거의 뭐 그 정도의 감정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아 애들이 이런 거 어려워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잘 낼 거거든요. 따라서 어렵게 내야 여러분들이 자기 실력에 맞는 등급을 맞게 됩니다. 이게 쉽게 나오면 뭔가 아니 뭐 문제 쉬우면 많이 맞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6월 모평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너네들이 풀면서 풀만한데? 라는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 대학을 갈 때는 원점수로 가는 게 아니니까 표준 점수나 등급이 잘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또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실수 하나하나가 너무 치명적이 돼요. 그러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시험인데 너무 쉽게 나올 경우에는 열심히 한 친구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어렵게 나오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피드백을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쉬운 시험에서의 마인드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너네들이 시험을 봤을 때의 사고 방식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시험장에서 너네들이 체감을 할 수 있잖아. 이번에 좀 할만한 것 같다. 좀 술술 잘 풀린다. 그러면 긴장해야 돼. 알겠죠? 보통 애들은 반대로 가는데 시험장에서 체감이 어렵잖아.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면 긴장을 풀어야 돼. 왜냐하면 상대평가라 그래. 이게 결국 상대평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 풀려. 그러면 다른 애들도 잘 풀릴 거야. 따라서 실수 하나라도 하면 좋대.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반대로 어려우면 다른 애들도 어렵겠죠. 물론 나만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시험장에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다른 애들도 어렵겠죠. 그러면 이때 핵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맞출 수 있는 걸 정확하게 맞추는 게 핵심이야.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빠르게 넘겨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마인드셋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시험 문제가 쉽다 보니까 풀면서 방심한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방심해서 글을 흘려 읽기 시작하면 헷갈릴 만한 선지들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내가 사실 이거 가지고 지랄하다가 지금 목이 다 나간 건데 여기도 화작 애들 있겠죠. 화작에 45분 그 오답률이 말이 되니 그거? 내가 그거 진짜 애들한테 하도 지랄 막 소리 지르다가 지금 목이 다 나간 건데 야 그런 문제를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쉬우니까 호로록 풀다가 틀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술술술 풀리면 제발 긴장해라. 알겠죠? 마인드셋 자체를 그렇게 세팅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6월 모의고사든 9월 모의고사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딱 반환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공부 방향을 점검해야 돼. 자, 여기서 점검의 핵심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점수가 아니다. 알겠죠? 너네들 시험을 돌아보세요. 자, 공부 방법 점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장에서의 체감이야. 시험장에서의 체감. 내가 공부를 하기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이번 시험에서 독서라면 지문, 문학이라면 작품을 읽어 나가는데 전과 달라졌다는 체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점수랑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문제를 맞았냐 틀렸냐 상관없어요. 맞았냐 틀렸냐랑 상관없이 선지를 판단할 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선지가 확실히 늘었다 라는 체감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점수가 잘 나왔어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 방향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맞나?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런 체감이 있었다면 설사 이번에 점수가 개박살이 났어도 상관없습니다. 방향이 맞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수능만 잘 보면 장땡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 공부 방향과 관련해서 우리는 문학을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문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영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기출, 두 번째 EBS. 우리가 지금 정규에서 이거 하고 테마틱 강의에서 이거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기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점검할 때 뭘 보셔야 되냐? 나랑 정규 시간에 뭘 하는지 생각하면 돼. 기출 문제는 문학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지 판단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어떤 능력이 요구되었는가 얘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이번 6월 모평에서도 묻는 건 결국 똑같다는 게 느껴졌어야 돼요. 아,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 요구하는 능력은 결국 반복되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 왜? 바뀌지 않아. 똑같은 거 계속 물어요. 이게 참 희한하죠. 그 화작 45번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걸 계속 물어도 어차피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새롭고 어려운 걸 낼 의미가 없는 거야. 기존 걸 그대로 물어봐도 어차피 애들은 그냥 틀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요 마인드셋만 장착을 해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EBS는요. 감상 능력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문학은 둘 다 필요해요. 문학은 둘 다 필요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과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죠. 기출도 봐야 되고 EBS도 봐야 돼. 연계를 대비하려면. 그러니까 나눠서 EBS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야? 연계를 대비하기 위함이죠. 연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작품 자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작품 자체를 공부할 거면 이걸 기르는 방향으로 공부하라 이거고. 기출은요. 특히 평가원 기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출제할 출제 기관이 낸 문제죠. 그러니까 그 출제 기관이 뭘 물었는지를 점검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합쳐졌을 때 실제 수능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 방향을 잡고 가야 되고 지금까지 이 방향대로 공부를 했다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선생님 물리적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요. 뭐 국어를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과목은 더 좋겠습니다. 다른 과목에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당연히 더 우선이야. 알겠죠? 얘보다 얘가 우선이야. 얘 연계율 높아지고 체감 연계율 높은 것도 맞아요. 이번에도 아마 너네들 느낀 친구들 있었겠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EBS 테마틱 강 처음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연계됐다고 다 맞히는 거 아니고요. 연계 안 됐다고 틀리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국어의 본질적 능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얘네가 있으면 EBS 안 해도 다 맞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어차피 문학 공부를 하려면 텍스트가 필요한데 작품이 필요한데 기왕 공부할 거면 연계되는 애로 하자 이렇게 접근하자고 했죠. 그래서 EBS를 보는 게 당연히 좋아요. 좋아. 시간이 허락한다면 무조건 보는 게 좋아. 이제 수능 완성 나왔죠. 무슨 말이에요? 수능 특강 이제 거의 다 끝났어야 돼. 마무리가 되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다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면 얘로 이 두 개를 하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병행이 베스트, 차선은 기출을 보라고. 근데 보통 못하는 애들이 시간 없으니까 얘만 보려고 한단 말이야. 시간 없으니까 그냥 EBS만 보려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초에 문학 실력이 떨어지는데 혼자 이걸 키울 수 있으니 만무하고요. 혼자 이걸 키울 수 있으니 만무하고. 그 다음 선지 판단 능력은 EBS 문제보다 기출 문제가 당연히 훨씬 좋아요. 평가원이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통해 이 두 개를 기르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 일단 얘는 우리가 정규 시간에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도 같이 볼 거고, 감상 능력과 관련해서는 EBS를 활용하면 좋은 이유를 내가 설명을 했었죠.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왜냐면 테마 특강을 또 내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EBS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왜 감상 능력을 EBS로 공부를 하면 좋냐? 첫 번째, 강의가 많아요. 그죠? EBS는 임강 선생님들도 강의를 하시고, 특히 EBS 홈페이지 들어가면 EBS 선생님들이 무료로 강의를 풀어놓잖아. 그죠? 따라서 선생님들의 감상을 찾아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보통 문학작품 감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제일 힘든 게 뭐야? 나는 감상을 못한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감상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감상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감상을 잘 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찾아보기가 쉽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핵심은 뭐라 그랬어? 선생님들이 감상을 해주는 내용을 머릿속에 우겨 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 이 시어 이 식구는 이런 의미야 라고 설명을 하면 왜 이 시어 식구가 이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가를 작품 내적 맥락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가 점검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스스로 내가 요런 맥락을 통해 이 시어 식구가 이 의미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를 점검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용 설명서가 있죠. 그러니까 꼭 강의가 아니더라도 자습서처럼 중요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그럼 걔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나와 있는 필기 내용은 다 타당하니까 적어놓은 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결국 EBS를 통해 감상 능력을 기르라는 것은 타당한 감상을 통해 이런 식으로 감상을 하면 되는구나를 간접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연계가 뭐가 됐냐? 이게 연계 내용입니다. 이 연계 내용이고, 지금은 우리가 문학을 보고 있으니까 문학과 관련된 내용을 쭉 살펴보면, 먼저 현대소설의 나룻배 이야기 연계됐죠. 연계 체감 다들 했죠. 이거 만약에 공부를 했으면 무조건 연계 체감을 했을 텐데, 선생님 저는 EBS 공부가 부족해서 연계 체감을 못했습니다 한 친구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체크해서 역체감이라도 해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6월 모평 어차피 봤잖아. 그죠? 그러니까 EBS 연계된 부분을 가서 내가 EBS를 봤다면 어떤 느낌이었을지를 한번 체감해보라 이 말이야.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수능에서 다시 연계되진 않을 테니까. 그냥 가서 한번 쭉 보라 이 얘기야. 내가 만약에 EBS를 공부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소설 04 페이지로 따지면 177페이지고요. 그 다음 갈래복합의 현대시 그 나무, 그 다음 고전시가의 작자민상 만전춘별사, 그 다음 이정보의 시조, 요렇게 네 작품이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계율 50% 유지됐고요. 그 다음 최근 트렌드는 뭐야?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 이거죠.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는 것도 유지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각각 들어갔을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현대소설 서사 관련돼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중략 뒷부분이 이번 6월 모평의 중략 뒷부분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뭐 다른 데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 뒷부분은 그냥 그대로 똑같은 장면이 출제됐고, 실제로 수능 특강에서 물어본 내용을 6월 모평에서 그대로 물어봤어요. 그 다음 얘네들은 다 서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100%예요. 그냥 나온 게 나왔습니다. 수특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체감 연계율도 매우 높았겠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거야. 원래 6월, 9월 연계율은 수능보다 높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공부하라.
그죠? 6월, 9월에 연계율을 이렇게 높게 해야 너네들 EBS 공부할 거 아니야. 실제로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원래 평가원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연계율을 극상으로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이 EBS를 열심히 공부하게끔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연계율이 수능에도 유지될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것보다는 연계율이 떨어질 텐데 적어도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 6월도 그렇고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다분히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체감 연계율은 체감될 정도일 거예요. 따라서 EBS는 시간이 허락하는 날 한 보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학 총평을 해보면 전체적인 난이도 쉬웠죠. 이건 사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문학 쉬웠어. 어느 정도냐면 솔직히 말도 안 되게 쉬웠어. 이런 평가를 내릴 정도로. 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쉬웠구나 이게 아니죠. 이건 어차피 지나간 시험이니까. 그러면 왜 쉬웠는가? 그러니까 왜 전체적으로 등급컷도 그렇고 시험장에서의 느낀 체감 난이도도 그렇고 왜 쉽게 느껴졌는가? 첫 번째, 매력적 오답이 없어요. 선지 판단을 할 때 여러분들의 손을 멈칫거리게 만들 만한 선지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단순히 매력적 오답이 없었기 때문에 답을 고르기 쉬웠다.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영향을 주냐면 시간 관리가 용이해져요. 이게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문제의 개수가 적었다는 것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선지 판단을 살짝만 까다롭게 출제해도 여러분들이 전체 시험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확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에 염두를 둬야 돼요. 그 다음에 비연계 서사작품과 수필의 난이도가 평이했습니다. 보통 문학에서 체감 난이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비연계되는 서사작품, 그 다음 수필이에요. 얘는 사실 최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도 계속 그랬어요. 기존에도 문학에서의 체감 난이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결국 비연계 작품이에요. 비연계 작품. 그리고 최근에는 수필이 좀 까다롭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죠. 뭐 이즈물 논함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난이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비연계 서사작품 홍길동전 나왔죠. 홍길동전 뭐 모르는 애들 없잖아. 그죠? 그 다음 수필도 독해 난이도가 엄청나게 쉬웠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 있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읽는 건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대충 무슨 얘기구나 정도만 파악했으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에서도 뭔가 어려운 걸 묻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연계 서사작품 홍길동전 출제해서 작품에 대해 되게 친숙하게 느꼈을 거고 수필도 독해 난이도에 비해 문제 난이도가 되게 쉬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학 난이도가 평이했다. 그리고 선지 판단 근거가 여러 개인 경우가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적절하지 않은 선지 같은 경우에는 부분의 딱 특정 부분만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얘도 적절하지 않고 얘도 적절하지 않아. 이런 선지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둘 중에 하나만 떠올릴 수 있었어도 답은 고를 수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합쳐져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문학이 쉬웠다 해서 사실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문학의 정답 선지가 쉽게 얘기하면 예전 기출스러웠던 거죠. 예전처럼 뭔가 정답을 고르는 게 까다롭지 않고 답처럼 보이는 걸 고르면 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얘가 제일 커요. 등급컷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전체적으로 시간 관리가 용이했을 거라 이거거든요. 즉 독서에 투자할 시간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등급컷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커요. 바꿔 얘기하면 진짜 문학을 살짝만 틀어도 확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똑같은 걸 물어도.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도 매번 강조하는 게 뭐니? 평가원 절대로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 안 묻는다. 평가원은 본질에 충실하게 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본질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선지들은. 하지만 깊게 묻지 않았어요. 얕게 묻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처럼 보이는 걸 고르면 정답이 되게끔 물었어. 얘는 어려워지더라도 묻는 내용은 바뀌지 않아. 대신 묻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매력적 오답 끼워 넣든지 아니면 선제 판단의 근거가 부분 하나이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문학이 어려워진다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시간 관리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전체적인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꼭 해야 돼. 어떻게 대비해야 돼? 쉬웠다랑 상관없이 뭘 물었는지 정확하게 체크해야 돼. 이번 모의고사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해설 강의도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각 세트별로 주요 상황들을 또 한 번씩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시험지랑 같이 보세요. 시험지랑. 자, 먼저 18번에서 21번 세트. 자, 현대소설 세트인데 일단 연계 트렌드는 유지됐다. 여기서 말하는 연계 트렌드는 뭐냐면 서사 갈래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장면은 출제하지 않는다. 왜? 최강 연계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략 이후 부분 전부 연계가 됐고요. 그리고 서사 갈래의 본질을 생각했을 때 우리 맨날 수업 시간에 하는 거잖아. 서사 갈래를 감상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뭐야? 첫 번째, 서술자. 그죠? 외적자의 개입이 있다. 외적자가 즉 서술자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서술자의 서술 방식과 위치 체크하라고 했죠. 그 다음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니까 인물과 갈등 중심으로 작품을 읽는다. 이게 서사 갈래 감상 방향이었죠. 얘가 내가 그 시점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죠. 초점화. 실제로 여기서 초점화를 묻진 않았지만 이 작품이 초점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술자가 선택한 인물, 정확히 얘기하면 서술자가 선택한 인물이에요. 즉 초점화한 인물이죠. 이 누구야? 그렇지. 이 인물의 반응 심리 태도 중심으로 감상을 했었어야 돼요. 애초에 그냥 서술자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 작품을 감상했으면 얘를 중점적으로 읽었어야 돼. 보기를 안 줬어도. 근데 심지어 보기로 줬죠. 이렇게 읽으라고 너한테 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감상을 했었어야 되고 그걸 묻는 게 20번, 21번이에요. 너네 이렇게 읽었어? 이걸 묻는 게 20번, 21번이고요. 그 다음 최근 평가원 서사갈래 트렌드로 유지됐습니다. 최근에 평가원이 좋아하는 거 뭐라 그랬어? 행동이나 발화 의도를 통해서 내면 심리 파악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도 유지됐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보기를 통해서 이거 잘 봐라 줬고요.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다 직접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심리나 뭐 태도 같은 걸 유추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적어줘요. 그죠? 적어주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쉬웠어요. 심지어 연계 작품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18번의 일반 선지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이 좋아하는 선지 구성 방식의 대표적인 거죠. 선우 뒤집어 놓는 거. 그죠? 그래. 그리고 20번의 선지들도 마찬가지야. 뭐 인과를 뒤집는다든지 반대로 진술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원이 물었던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래서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저 초점화. 그러니까 서술자가 초점화하기로 선택한 인물을 중심으로 읽을 수 있었는가 이거를 물어봤고 얘가 보기를 통해서 이미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작품을 읽어나가고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트에서는 오답률이 높은 문제도 딱히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갈래볼까? 자, 갈래복합 세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정과 교술의 본질을 물었죠. 서정과 교술의 본질을 물었습니다. 우리 감상 방향 설정할 때도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서정은 세계의 자아와 그러니까 서정 갈래는 어떻게 읽으라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외부 세계와 주관적 내면 세계를 일단 구별하고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외부 세계를 주관적으로
왜 이렇게 썼지를 파악하면서 생각하면서 읽는 게 서정갈래 감상의 핵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물었고요. 그 다음 교수는 자아의 세계와, 즉 이때 자아는 작가라 그랬죠. 이게 외적 세계의 개입이 있는 이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즉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세계에 전달하는 내용의 글이기 때문에 작가의 생각, 깨달음, 교훈, 에피소드 이거 중심으로 읽어나가는 게 교술관례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25번 문제 같은 게 그냥 그걸 묻는 거죠. 이 작가의 생각 묻잖아 그냥. 그죠? 이게 그냥 교술관례의 본질을 묻고 있는 거고, 교술관례의 본질을 묻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23번, 그 다음 24번 다 세계의 자아와 묻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4번 같은 경우에도 자연에 대해서 시적 화자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걸 얘를 중심으로 읽어라, 그냥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진짜 본질적인 거 물었고, 그 다음 신상 떠올리면서 읽어라, 이거는 그냥 문학 전 갈래 공통이라고 그랬죠. 문학은 눈으로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읽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읽었다면 상대적으로 감상이 수월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감상이 수월했을 거고, 그 다음 22번이 여기서 또 소리 지르고 싶게 만드는데, 야 얘가 오답을 1인데 나는 진짜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아니 어떻게 이걸 목이 베이네. 아니 이걸 어떻게 틀리는 거야? 이거를 틀린다는 건 진짜 딴 거 없어요. 감상을 아예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작품을 감상하려는 행위 자체가 없이 글자만 비교하면서 정답을 고르려고 한다는 뜻인데 아예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아니 애초에 정답이 1번이잖아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건데, 바꿔 얘기하면 주제의식을 못 잡았다는 얘기잖아. 이거 가나다를 읽으면서 주제의식을 못 잡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많이 틀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아예 못했다는 얘기인데, 진짜 다시 한번 강조한다. 문학을 객관적으로 읽어나가면서 단어 위주로 비교해서 정답 고른다? 그게 틀린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너네들한테 감상문 쓰라고 안 하니까. 그죠? 근데 그 방법은 감상이 안 됐을 때 쓰는 거지, 그 방법만 쓰지 말라고. 아시겠죠? 일단 1차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감상을 하려고 노력하라고요. 시험장에서 감상 안 될 수 있지. 안 되면 글자 비교해서라도 풀어야지. 근데 공부할 때도 글자만 비교해서 풀어 버릇하면 감상이 아예 안 되고, 그럼 이런 문제를 틀린다니까요. 난 진짜 개인적으로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떻게 오답률 1위야? 나는 뭘 골랐는지도 모르겠어. 물론 확인은 했죠. 애들이 뭘 많이 골랐나? 3번을 많이 골랐던데 진짜 미쳐버리겠네. 계절의 흐름도 그렇고 애상적 분위기의 고조도 그렇고 도대체 뭐가 헷갈리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읽으면 이걸 고르는지 난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감상 능력이 기본 베이스야. 알겠죠?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지컬이라고 해요. 피지컬. 이게 안 되면 단어 비교해서라도 푸는 거지. 내가 흥분하면 안 돼. 언매해야 돼.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수필이 독해 난이도에 비해서 문제 난이도는 좀 쉽게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이 세트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2번, 그 다음에 27번, 27번도 조금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9위. 얘가 오답률 9위였던 문제였고, 이것도 사실은 예를 했으면, 신상을 떠올리면서 읽었으면 내 생각에는 정답을 고르는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각 세트별로 작품이나 문제 다 볼 거예요. 작품이나 문제 다 볼 거니까 그때 세세한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전 소설. 일단 고전 소설이 비연계됐죠. 아니 사실 평가원에서 현대 소설을 6월, 9월에 연계한 적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최근 특히 수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서사갈래는 무조건 고전 소설이 연계가 됐었죠. 그리고 고전 소설이 비연계가 되면 오답률이 항상 높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애들이 고전을 어려워한다는 뜻이죠.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고전이 어려운 건 그냥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전은 공부하면 현대보다 훨씬 쉬운 게 정상이야. 근데 그나마 다행히도 이번에 비연계됐긴 했지만 홍길동전이죠. 그러니까 홍길동전을 모르는 애들은 없잖아. 그죠? 뭐 수업하다 보니까 가끔 있는 애도 있던데 우리는 적어도 다 알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도 언급했지만 19학년도 9월 모평 기출문제랑 장면이 유사하고 물어보는 내용도 비슷한데 우리가 얘를 했잖아. 정규 때. 우리 교재에 있었죠. 우리 교재에 홍길동전 있었던 거 기억나? 이본에 따라 장면이 확대되거나 변환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무슨 뭐 그 산적 두령 추가하고 뭐 벽 넘는 거 추가하고 막 이거 확인하는 문제 기억나죠? 그거랑 발상도 그렇고 장면도 그렇고 유사하잖아. 그죠? 31번의 보기도 2본이고요. 2본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출 문제랑 장면도 유사하고 작품도 비교적 친숙한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감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내용도 사실적 정보 판단 이거는 그냥 고전 소설에서는 거의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잖아. 일치불일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왜 그냥 읽는 걸 못하니까 그냥 읽는 걸 못하니까 그래서 28번에서도 간략하게 그 내용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29번 같은 경우에는 얘도 오답률이 꽤 높던데 얘가 오답률 7이었거든요. 얘가 오답률 7이었는데 얘도 정답 자체는 결과적으로 갈등 원인 판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사갈래를 읽을 때 갈등을 중심으로 읽어 나갔다면 사실 정답을 고르는 데 크게 지장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3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랑 장면 연결하라는 유형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구성이죠. 그래서 작품도 친숙하고 기출도 됐는데 묻는 것도 익숙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역시 어려울 만한 문제는 딱히 없었다고 생각하고 자 마지막으로 고전 시가 세트죠. 자 고전 시가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려가요가 연계됐습니다. 고려가요가 연계된 건 2018학년도 이후 처음이에요. 더더군다나 내가 여기서는 만전춘별사를 수업을 안 했는데 다른 데서는 내가 만전춘별사를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만전춘별사는 수능에서 못 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왜냐면 만전춘별사 이거 공부한 친구도 알겠지만 이게 상당히 야한 작품이거든요. 상당히 야한 작품이야. 그러니까 성적인 의미가 정말 많은 작품인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좀 비교육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출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라고 했는데 이번에 6월 모평이 나왔잖아요. 그죠? 물론 그 성적인 은유가 가장 강하게 들어있는 부분은 안 냈어요. 거기는 빼고 전체적으로 서정 관례와 관련된 내용을 물을 수 있는 부분만 출제하긴 했는데 사실 이번에 출제된 부분에서도 A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성적인 은유가 있긴 하고 중요한 건 이거야. 고려가요가 연계된 게 2018학년도 이후 처음이야.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것도 평가원의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데 공부하라 이거죠. 그냥 내 생각에는 올해 수능에도 고려가요를 연계하겠다는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 수능에도 고려가요가 연계될까? 나한테 만약에 물어보면 물론 내 생각이니까 정확하진 않아. 평가원 생각 모르니까.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수능은 기존처럼 가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 가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6월에 고려가요를 한번 연계해서 출제를 한 건 너네들이 고려가요 같은 거 연계 안 되니까 공부 안 하고 맨날 시조 가사만 보니까 그러지 마라 라는 의도로 던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공부하세요. 뭐가 나올지 평가원이 뭘 선택할지 모르니까 가능성과 별개로 어쨌든 50%는 연결된다는 사실은 정해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공부하라는 의도에서 출제한 것 같고 그 다음 가사가 안 나왔죠. 고전 시가에서 가사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도 여기에 적용이 되죠. 시간을 분배하는데 용이해져요. 왜? 가사 길잖아. 그죠? 근데 그 긴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사 연계 공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만드는 지점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감 난이도를 쉽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다. 물어보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죠? 서정 갈래잖아. 고전 시가도 어쨌든 서정 갈래죠. 그러니까 정수태도 파악해라. 그 다음
세계의 자아와 보기에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 이게 그냥 자아화잖아. 그죠? 세계를 주관적인 내면 세계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는 건 절대 없잖아, 평가원은.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크게 까다로웠던 거나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지문을 하나씩 볼 겁니다. 질문 하나씩 볼게요. 일단 순서대로 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볼 건 현대 소설 세트예요. 현대 소설 세트. 자,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되냐? 첫 번째, 시험장에서 했던 생각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풀 때 했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때의 생각들과 지금 내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나 지문을 읽어나가는 방식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비교를 해서 안 된 부분을 빠르게 자기 걸로 만들어야, 그래야지 다음 시험에서는 잘 볼 수 있을 테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먼저 쭉 훑을 거예요. 문제를 쭉 먼저 훑으면서 작품을 어떻게 읽을지를 결정할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18번은 작품 다 읽고 와서 푸시면 되겠죠. 근데 선지를 보면 알겠지만 결국 이것도 뭐예요?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 판단하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사관례의 본질과는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고, 19번은 A와 B의 서사적 특성 묻고 있으니까 서사관례니까 장면 단위로 끊어 읽으라 그랬죠. 국어 영역의 대전제라고 그랬다.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따라서 장면 단위로 끊어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은 끊어 읽되, 그 끊어 읽는 부분에서 A와 B를 나눠서 접근할 수 있다면 선지도 나눠서 접근하면 된다. 그 다음 20번은 A에 나타난 반응이니까 A 장면 끝나고 와서 바로 확인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 21번에 보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보기를 먼저 볼 겁니다. 보기와 관련된 문제 나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다. 보기 먼저 안 읽어도 돼요. 먼저 안 읽어도 돼. 먼저 읽든 먼저 읽지 않든 그건 개인의 선택이야. 다만 나는 개인적으로 먼저 읽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왜?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하는 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뭐는 전제돼. 보기는 나온다가 전제된다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보기의 내용이 작품에 나온다는 사실은 전제된다고. 그럼 바꿔 얘기하면 보기를 먼저 읽기로 결정했다면 무조건 보기의 내용은 확인하면서 읽어야 돼. 보기를 먼저 읽어도 작품을 읽으면서 보기의 내용을 전혀 떠올리지 못하면 시간 낭비니까 그냥 읽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보기의 내용을 적용하는 걸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돼.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무의식적으로 된다고. 아시겠죠? 이번에 너네들이 6월 모의고사 볼 때 보기를 만약에 먼저 읽었다면,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선생님이 보기 먼저 안 읽을 이유가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보기 먼저 읽어야지. 이건 의미가 없다니까. 만약에 그 생각으로 보기 읽고 작품 읽었을 때 보기의 내용이 하나도 생각 안 났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 문제 풀 때 이거 다시 읽어야 돼. 그죠? 즉 처음에 보기 읽었던 시간은 온전히 시간 낭비야. 따라서 이 부분이 이번 시험 때 됐었는지를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기 읽어보면 이 작품에는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진술과 그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진술이 인접한 경우가 있대. 그래서 하나의 진술이 다른 진술의 의미를 보완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감각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거나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이야기한대. 자, 그러면 이 생각만 하면 되죠. 모습 묘사하는 진술이랑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진술을 잡아가야겠다. 이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생각 못했어도 상관없죠. 왜? 기억에서 미음을 표시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평가원이 얼마나 쉽게 내려고 노력했는지 알겠죠. 이걸 체크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체크 못할까봐 체크해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요 유형의 문제도 사실 기억에서 미음만 지우고 물어봐도 지금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그러니까 문학을 지금보다 어렵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작품으로 가겠다. 자, 지금부터 읽는 작품의 내용은 시험장 상황을 전제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하나하나 다
감상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을 수는 없잖아. 그 노력은 공부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자동적 처리가 되니까요. 알겠죠? 시험장에서는 시간 내에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굵직굵직한 내용을 이미지 중심으로 읽고 나가도 해. 장면 단위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면 갈등 상황을 잡고, 이런 우리가 정규 때 연습했던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이 시험장에서 적용이 됐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아들 천다리 안부를 모르는 양생원은 절로 한숨이 쉬었다. 그러면 인물 벌써 2명 던졌다. 그죠? 실제로 이 세트에서 이 두 인물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연계를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장에서 이 작품을 처음 봤다면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는 이상 인물은 잡아가야 돼요. 알겠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이 인물들이 이 작품 전체에서 중요한 인물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럼 잡아가면서 읽어야 돼. 알겠죠? 천다리, 그 다음에 양생원, 부자 관계고 안부를 모른대. 천다리뿐 아니라 두칠이 용팔이한테서도 떠나간 이후로 전혀 소식이 없었대요. 자, 그럼 결국 무슨 내용이야?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뭐 남으면 돼? 뭔가 사람들의 소식이 잘 들리지 않았다. 이거 남으면 돼요, 그냥. 그죠? 도토리가 말짱 떨어지자 하늘에 기러기가 묻어들었고 희뜩희뜩 눈 잎사귀가 휘날려 왔다. 그리고 동네에 참 슬픈 일이 하나 생겼다. 모량댁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또 인물이죠. 죽었대. 방 안에 한 방 피를 토해놓고 쓰러지면서도 모량댁은 곧장 두칠이를 목매어 불렀대요. 이 두칠이 누구야? 얘잖아. 그죠? 요거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소식 안 들렸던 애죠. 소식 안 들렸던 애니까 얘를 목매어 부르면서 죽은 거야. 자, 머릿속에 이미지 떠올려요. 모량댁이 죽으면서 두칠이를 목매어 불렀다는 건 모량댁의 정서가 어떻다는 거야. 정서 태도. 그래, 슬프고 뭔가 그리워하고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두칠이의 어린 동생들이 참 불쌍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얘는 어린 동생들도 많은가 봐. 그죠? 가뿐이는 누구보다도 정말 가슴 아파했다. 얘도 새로운 인물이고. 한방눈이 마을을 덮었다. 자, 머릿속에 이미지 떠올려야 돼. 눈 하얗게 내린 마을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 여기 도토리, 기러기, 잎사귀, 얘는 언제였겠어요? 그래, 가을. 계절적 변화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을의 상황, 여기 이제 겨울. 하루는 또 총을 맨 순경 한 사람과 면서기에 틀림없는 양복쟁이 하나가 강가에 와서 섰다. 삼바오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난 봄의 일이 생각났던 것이다. 자, 여기서 왜 덜컥 내려앉았다라는 표현을 썼는지 여기까지 읽고 정확히 알기는 힘들어. 근데 얘가 밑줄이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은 해야 돼. 근데 계속 얘기한다. 밑줄 치고 두껍게 표시되어 있고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겠다는 거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 그죠? 그럼 거기는 적어도 한번 끊고 생각은 해봐야 돼. 정확히 뭔지 몰라도 괜찮아. 근데 고민하는 과정은 겪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기억에 남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나 그들은 나룻배에 태우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을에 들어온 그들은 아무개 내 집이 어디냐고 하면서 눈에 묻힌 골무삿을 돌아다녔다. 얘는 각주 달려 있었죠. 골목. 그러니까 골목길을 돌아다니면서 야, 누구네 집 어디야? 이러면서 돌아다닌 거죠. 그런 일이 있은 사흘 후 또 두 사람의 젊은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마을을 떠나갔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너희들 머릿속으로 이미지 떠올려 보세요. 총을 맨 순경이랑 양복쟁이가 왔을 때 삼바오라는 인물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근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이유는 지난 봄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또 젊은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마을을 떠나갔어. 그럼 지난 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그렇지. 요 일이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난 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영장이 나왔던 것이다. 동식이와 수만이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뭐하러 온 거니? 순경이랑 서기. 이 사람 뭐하러 온 거야? 그렇지. 징집해 가려고 마을에 와가지고 야, 누구네 집 어디야? 너 20살 넘었지? 따라와. 이렇게 하고 다녔던 거죠.
그 내용 떠올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장면 하나 마무리되죠. 장면 하나 마무리되죠. 여기서 끊고 확인할 수 있는 거 쭉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끊고 확인할 수 있는 걸 다 확인한다. 여기에 우리가 목적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을 최소화한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한다. 이 두 가지 이유야. 자, 그럼 하나씩 봐. 동식이가 마을을 떠나고 사흘 후 그에게 영장이 나왔다. 와, 틀려? 아니죠. 정답 1번을 그냥. 이거 고르면 된다. 그리고 이것도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쉽게 나오는 정답이 1번 선지인 경우가 많아. 문학에서. 그러면 여기서 다 고르고 넘어갔을 때 아낄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유의미하다고. 바꿔 얘기하면 얘만 이 뒤로 빼도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먹는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학은 지금 이 6월 모의고사랑 비교했을 때 어렵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무궁무진해. 그러니까 9월 수능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묻는 내용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똑같아. 본질 파악하는 걸 물을 건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아시겠죠? 자, 6월이니까 나머지 선지도 체크를 해봅시다. 마을을 떠난 용파리에게서는 한 번도 소식이 오지 않았다. 맞아요? 맞죠? 앞에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 모량댁은 두치를 만나지 못한 채 슬퍼하며 세상을 떠났다. 우리 아까 이미지 떠올린 그 장면이고요. 그죠? 그 다음 마을에서 온 양복쟁이는 집을 보러 가며 젊은이들을 찾아나갔다. 그죠? 아무개는 어디냐? 따라다닌 거. 그 다음 가뿐이는 두치리 동생들의 불행한 처지에 매우 가슴 아파했다. 이것도 맞죠. 사실 여기까지 끊으면 얘가 답이 나와. 근데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요. 답이 안 나와도 끊어 읽는 게 낫다고요.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알겠죠? 왜? 첫 번째로는 답이 나오면 땡큐야. 두 번째로는 답이 안 나오더라도 만약에 여기까지 장면 끊었는데 답이 안 나왔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후에 나오는 거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후에 나올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읽으면 될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A와 관련된 거, 지난번과 관련된 거 체크하러 가는 겁니다. 자, 중심 인물의 내적 갈등이 해소된다. 지난 봄에 내적 갈등 느꼈어요? 지난 봄에 내적 갈등을 느껴고 그게 해소돼야지 이게 맞잖아. 그죠? 지난 봄에 내적 갈등 느꼈어 안 느꼈어? 알 수 없어요. 그죠? 알 수 없죠. 그리고 애초에 해소됐다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다 알 수가 없어. 그 다음 A는 마을의 위기가 외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한방눈이 마을을 덮었던 그 겨울과 유사하다. 자, 우리가 본 장면이 이거죠. 근데 요때와 A가 유사하다는 것은 또 두 사람의 젊은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마을을 떠나갔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이유가 지난 봄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때 마을의 위기는 뭐예요? 마을의 위기 뭐예요? 그렇지, 젊은이들이 끌려가는 거. 외부 누구? 그렇지, 이 사람들이죠. 그죠?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맞네요. 정답 이것도 2번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그냥 정답 고를 수 있고요. 나머지도 체크해보면 A의 시기에 B는 적대적 인물에 의해 끊어져 인물 간 갈등이 심화된다. 이거는 A 나와서 선지를 봤지만 B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고를 수 있어요. 일단 정답 2번 이렇게 고르고, 자, 그 다음 중략 부분 줄거리 나옵니다. 두칠이가 불구의 몸이 되어 오고 얼마 후에 천다리는 전사하여 유해만 돌아온다. 얘네들 다 끌려갔던 애들이죠. 소식 없던 애들. 천다리의 유골 매장을 도와준 삼바오는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른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하얗게 돌아간 밭 모퉁이를 까만 그림자가 2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삼바오는 이마에 손을 얹고 그쪽을 바라보며 으윽 크게 트림을 했다. 자, 이미지 떠올려야 돼. 알겠죠? 그냥 글자 읽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술 한 잔 걸쳤죠? 술 한 잔 걸치고
이마에 손을 얹고 거기를 보면서 꺽 이렇게 트름한 거지. 그죠? 어떤 장면인지 알겠죠? 그 왜 어르신들 술 많이 드시면 자꾸 트름하잖아. 그런 이미지 떠올리면 된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 용팔이 아닌가? 너네들은 몰랐겠지만 용팔이가 삼바오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식이 없던 어쨌든 우리 용팔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용팔이가 오면 혼자 올 텐데 보자 동식이칸 같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지금 소식 없는 인물들을 혹시 소식 없는 인물들인가 하고 보고 있구나 정도만 읽었으면 돼. 시험장에서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동식이하고 수만이 가들 둘인가? 자, 삼바오는 두 눈을 곧장 껌뻑거린다. 역시 마찬가지야. 이미지 떠올리면 돼.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럼 눈을 껌뻑껌뻑거리는 건 뭔 말이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장면이야 이거? 그렇지. 자세히 보려고 하는 거 확인하려고. 그죠?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는데 보니 그것은 용팔이도 아니고 동식이도 수만이도 아니다. 자세히 보니 하나는 총을 어깨에 메고 있고 하나는 양복쟁이에 틀림없다. 자, 무슨 장면 떠올라야 돼? 그렇지. 아까 그 한방눈 올 때, 그죠? 그때 마을 와가지고 막 아무개네 집 물어보다가 젊은이들 끌고 간 새끼들 있죠. 걔네들 이미지랑 중첩돼야 됩니다. 그게 떠올라야 돼. 삼바오는 가슴이 덜컥했다. 왜? 그렇지. 아, 저 새끼들 또 젊은이들 끌고 가려고 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결코 반가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죠? 또 오는구나. 또 누굴 데려가려고. 여기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죠. 술기와 함께 온몸의 피가 얼굴로 치솟는 듯해요. 입술도 부들부들 떨려요. 왜 그래요? 얼굴은 왜 시뻘개지고 입술은 왜 부들부들 떨려요? 그렇지. 분노의 감정이죠. 그죠? 벌써 몇이나 데려간 놈 말이다. 데려가서 부치리는 그 꼬라지를 만들어 놓았지. 어떤 꼬라지가 됐어? 불구가 됐어. 그죠? 실제로는 눈이 멀어요. 실제로. 천다리는 돌려준다는 것이 뼈다귀 뿐이지. 죽어서 돌아왔죠. 더구나 우리 용팔이한테서는 소식도 없지. 동식이 수만이도 마찬가지고. 그만 하면 되지. 또 누굴 데려가려고. 염치도 없는 것 같으니 삼바오는 뿌드득 어금니를 물어요. 역시 마찬가지야. 이 행동도 왜 하는 거예요? 그래, 분노. 이거 그냥 잡으면서 읽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정도 잡으면서 읽어. 자, 그럼 이 뒤에 이제 A로 넘어가니까 역시 여기서 한번 끊고 확인할 수 있는 거 다 확인합니다. 자, 기억.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 묘사와 함께 우리 용팔이라고 하며 용팔이를 먼저 떠올리는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진술하여. 상대 바라보는 인물 묘사 뭐예요? 그렇지. 이거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떠올라서 그냥 동그라미 치는 게 베스트라고. 눈으로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용팔이는 어차피 진술이 있는 거니까. 떠올린 대상에 대한 인물의 유대감. 떠올린 대상이 누구야? 용팔이. 유대감 어떻게 느낄 수 있어? 그래, 우리 용팔이라고 했어. 우리라고 했다. 그거 있잖아. 그죠? 여기서 유대감 독자도 느낄 수 있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 니은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며 상대의 이동을 가까워지는 대로 표현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미지 떠올리면 그 눈 끔뻑끔뻑거리면서 자세히 보려고 했던 거 있잖아. 그죠? 그 장면. 그 다음에 인물의 공간 감각을 독자도 느낄 수 있다. 어떤 공간 감각? 그렇지. 멀리서 가까워 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심상 떠올리면 그냥 동그라미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학 여러분들이 감상할 때 묘사한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디귿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역시 마찬가지야. 이미지 떠올리세요. 어떤 이미지였어 이거? 그렇지. 분노하는 이미지였죠. 또 누구 데려가려고 이러고 있는 이미지였잖아. 상대에 대한 인물의 호기심.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다고요. 물어보는 방식이 너무 쉬워. 내용은 본질적인 거 맞아. 인물의 행동이나 저 대화, 발화의 의도를 내면 심리를 통해 파악해라. 이거는 중요한 게 맞으니까. 근데 선지 구성 자체가 조금 유치하다. 그래서 호기심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 그냥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안 되지 안 돼. 주먹을 불끈 쥐고 한쪽 발로 땅을 쾅 내리든다. 역시 마찬가지야. 머릿속으로 이미지 떠올리라고. 주먹 꾹 쥐고 발로 쾅 내리 굴러요. 왜? 어떤
표현이야? 왜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약간 분노하고 그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 심리태도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총을 맨 사람과 양복쟁이 얼굴이 뚜렷하게 바라보일 만큼 가까워지자 그만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역시 이미지 떠올리세요. 꽉 쥐고 확 두들길 정도였는데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려. 왜? 그치, 두려움. 막상 가까워오니까 두려운 감정이 드는 거죠.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도 덜덜 떨려요. 그리고 주먹에서도 손가락들이 제가끔 힘없이 풀려나가. 이미지 계속 떠올리면 돼. 그래서 다리 후들후들 걸리고 주먹 줬던 거 풀리고 이빨도 원래 꽉 깨물고 있었는데 덜덜 떨리고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이 이미지 뭐예요? 그래, 눈물이 고이는 거죠. 왜 눈물이 고일까? 무력감. 그렇지. 일종의 무력감이지. 저 새끼들이 또 어떤 젊은이를 데려가려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가까우니까 두렵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수 없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무력감 때문에 눈물이 핑 도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 참 희한한 생각이 하나 뒤통수를 갈기고 지나갔다. 옳지. 삼바오는 궁둥이를 탁 치고 고이쯤을 불끈 축혀 올렸대. 마찬가지야. 이미지 떠올려. 궁둥이 탁 치고 고이쯤 여기잖아. 여기 축혀 올린 거라고. 그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 행동의 의미 뭐예요? 뭔가 깨달아. 그래. 그러니까 너네도 언제 이런 행동을 해? 뭐 하다가 옳지. 왜? 기발한 생각. 그렇지.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좋은 수고 말고. 자, 여기까지가 A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A와 관련된 거 바로 체크하러 갑니다. 그러면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은 안돼에서 나타난 고조된 감정에 따른 신체적 반응이다. 맞아 틀려? 맞죠? 그럼 저도 1번이에요. 이런 선지들이 꽤 많다고. 그럼 여기서 번 시간이 꽤 된다니까. 아시겠죠? 자, 나머지도 체크만 해보면, 왜냐면 묻는 방식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니까 뭘 확인하라고 했는지.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가 떨리는 것은 상대가 또렷하게 보인 것의 심리적 원인이야. 어금니가 떨리는 게 또렷하게 보인 것의 원인이야? 아니죠. 또렷하게 보여서 공부 때문에 떨리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인과 뒤집는 거죠. 이것도 평가원이 아주 자주 만드는 선지 구성 방식 중에 하나죠. 그 다음, 손가락들이 제가끔 힘없이 풀려나간 것은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신체적 반응이야? 아니죠. 오히려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두려워서 풀리는 거잖아. 이것도 반대 진술이죠. 않으려는이 아니잖아. 그죠? 역시 평가원의 전형적인 선지 구성 방식이고요. 뒤통수를 갈기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것은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 것의 심리적 원인. 눈물이 핑 돈 게 뒤통수를 갈기는 듯한 생각이 드는 거, 이게 원인이야? 얘가 뭐예요? 희한한 생각이죠. 희한한 생각. 그러니까 희한한 생각이 눈물을 고이게 한 원인이야?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 궁둥이를 탁 치는 것은 희한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반응이야? 아니죠. 오히려 이거를 하려는 반응이죠. 그래서 선지는 쉬워. 판단은 쉬워. 근데 묻는 방식은 기존이랑 유지됐다. 그러니까 똑같아. 얘도 수능 9월에 계속 물어볼 거야. 이 방식의 선지 구성 방식은 쓸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선지를 판단하라고 했는지는 기억을 해두자. 진짜 간단해. 평가원이 내는 시험 국가고시죠. 국가고시죠. 그러면 평가원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이의제기. 이의제기야. 그죠? 특히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국가고시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닌 건 절대로 아니야. 확실히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진술을 반대로 뒤집든지 인가를 완전히 뒤집어 놓든지 선우를 완전히 뒤집어 놓든지 주체에 다른 주체를 끼워 놓든지 이런 방식으로 선지를 구성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구성 방식을 알아야만 답을 고를 수 있는 건 아닌데 구성 방식들을 알고 있다면 답이 안 보일 때 피드백하기가 좋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럼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여기서 다 골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세트 문제 다 풀었다. 다 풀었죠. 그럼 이거 안 읽어도 돼요.
여기부터 안 읽어도 돼.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 작품을 읽는 이유가 뭐야? 이 세트에 할당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잖아. 그죠?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기 안 읽어도 된단 말이야. 안 읽어도 돼. 다만 6월 모평이니까 나머지 선지들도 눈으로라도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쭉 훑어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닷줄을 풀어 배 안에 던지고 가볍게 몸을 날렸다. 그리고 후다닥 노를 잡고 마구 물을 휘젓는다. 자, 계속 이미지 떠올려. 아까 어떻게 한 거야? 뭔가 기발한 생각이 뒤통수를 탁 갈기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올쳐서 붕붕 치고 보이충 끌어올리고 닷줄이 뭐야? 닷줄. 닷이 뭐야? 닷. 그렇지. 배를 정박시키는 거죠. 그거를 풀어. 그럼 뭔 말이야? 배를 정박해서 푸는 거죠. 배 안에 던지고 몸을 가볍게 날려요. 어디로 날렸겠어? 배로 탁 몸 날리고 그 다음 후다닥 노 잡고 막 물 젓기 시작하는 거죠. 깜짝 놀란 배는 어지럽게 흔들리다가 머리를 불끈 물 위로 쳐든다. 역시 마찬가지야. 얘가 탁 뛰어들어서 막 노를 저으니까 배가 막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야. 흔들리다가 이렇게 배가 위로 탁 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삼바오는 아랫입술을 질끈질끈 깨물며 있는 힘을 다한다. 이게 뭐예요? 얘잖아. 그죠? 이를 이렇게 악물고 이렇게 한 거라고. 그죠? 그러면 이게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보여주는 거고, 이마에 기름 같은 땀이 끈적끈적 내배인다. 배는 자세를 가다듬고 신나게 내닫는다. 강길을 끊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마을로 가야 되는데 유일한 배가 가버렸으니까 강 길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손님도 태우지 않고 불이 나게 떠나는 배를 보자 두 사람은 눈을 휘둥그레 해가지고 달려오며 냅다 고함을 지른다. 이 두 사람 누구겠어요? 그래서 아까 총맨 순경이랑 양복쟁이, 그죠? 여보, 여보, 여기 갈 사람 있어, 좀 기다리쇼. 그러나 삼바오는 이 먼저리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혀 끝으로 싹 핥으며 씩 핥으며 고소하게 웃는다. 역시 이미지 떠올려요. 어떤 이미지 알겠죠? 막 열심히 저니까 땀 흘리는데 이거를 이렇게 혀로 핥으면서 씩 웃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어디 탈 때면 한번 타보지. 콧방귀를 팡 떼어준다. 아, 저놈의 영감쟁이가 돌았나? 어쨌노? 아, 이리 빨리 배를 안 갖다 댈기가. 이러면서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가지고 주먹으로 삿대질을 했었는다. 누가 지금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순경이랑 면석이, 그죠? 그 양복쟁이. 삼바오는 이만저만 통쾌하지가 않았다. 자기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었는가 싶으니 스스로 놀랍기도 했다. 안 되지, 안 돼. 안 되고 말고. 마을에서 나룻배를 만들 때는 마을 사람들 편리하라고 만들었지 누가 저거 자식 잡아가라고 만든 줄 아나? 안 되지, 안 돼. 그러나 삼바오는 차츰 술이 깨는 듯 우수수 떨려왔다.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죠? 하면서 처음에는 뿌듯했어. 내가 이런 용기가 있었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이렇게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때 이 으슬으슬 떨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해서는 안 될 짓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딱 단적으로 보면은 진짜 술이 깨면서 뭔가 한기가 느껴져서 떨렸을 수도 있어. 근데 선지에서는 뭐라고 물었어요? 이거를 두려움으로 볼 수 있어 없어?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지를 통해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얘기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떨린다라는 행동 반응은 두려움과 연결될 수 있어 없어? 가능하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잖아 사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지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건 21번의 5번 선지를 이야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품 읽었으면 된다. 그래서 그 21번에 미음은 받고 리을과 관련된 내용도 간단하게 확인만 해보면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콧방귀를 팡 뀌는 인물의 모습을 제시하여 의기양양해하는 인물의 심정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고. 크게 어렵지 않았다. 자, 그래서 현대소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 갈래복합으로 가겠습니다. 갈래복합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먼저 쭉 훑어 읽으면서 어떻게 접근할지부터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번 같은 경우는 가에서 다에 대한 공통점이라고 하니까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했죠. 따라서 원래 이 문제 자체는 가나 다 읽고
1, 2, 3, 4, 5를 가나다 각각의 입장에서 OX를 칠하는 유형인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한다? 한 작품 읽었으면 그 작품으로 OX 쭉 치고 그 다음 남은 것만 남은 작품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접근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그럼 얘는 나 끝나고 와서 풀면 되고 이렇게 표시된 부분을 묻고 있지만 서정 관례니까 끊어 있지 않는다. 알겠죠? 서정 관례는 표시된 부분을 묻더라도 무조건 전체 다 읽고 시간 재투자한다. 아시겠죠? 왜? 그게 서정 관례의 본질이니까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려면 작품 전체를 감상하고 다시 보는 게 정확하다. 알겠죠? 그 다음 보기 나왔으니까 이거 작품 읽기 직전에 읽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다의 글쓴이니까 이건 다 읽고 와서 풀면 될 거고요. 그 다음 기억에서 미음 표시된 부분 나올 때마다 풀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얘네들은 서정 관례와 관련된 거니까 각각의 작품이 다 끝나고 시간을 재투자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A와 B에 대한 설명 역시 마찬가지야. A 표시된 부분이지만 작품 다 읽고 와서 확인해야겠다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보기 읽어요. 보기도 마찬가지야. 나가 나와 있죠. 그러면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량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우리는 이 두 개도 끊어서 본다. 아시겠죠? 두 개도 끊어서 본다. 자, 그래서 자연은 교감과 관찰의 대상으로서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가는데 기여한대요. 가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자신의 지지부진한 처지를 환기하는 연민의 대상이고 시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화자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스스로 묻고 찾는 방향으로 전개된대.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머릿속에 뭐 남으면 돼? 첫 번째, 자연 잡아야 돼. 그죠? 자연 잡아야 돼. 그 다음 그 자연은 지지부진한 처지를 환기하는 연민의 대상이고요. 지지부진하다가 무슨 말이야? 그렇지. 일의 진척이 느리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교감을 통해서 긍정적 전망으로 전개될 거래요. 그죠? 그럼 요 내용 잡아두고 그리고 가 작품으로 갑니다. 자, 위에 보기의 내용은 써놨으니까 해당되는 내용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시고 자, 제목은 그 나무야. 그러면 나무와 관련된 내용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가로 따라가다가 자 이미지 그리면서 봐야 돼. 그죠? 자, 시적 화자 뭐 하고 있어요? 그렇지. 벚꽃가를 걷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 벚꽃은 어떤 꽃이야? 며칠 만에 활짝 꽃을 피웠다가 지는 꽃이죠. 그죠? 우리 왜 이미 뭐 벚꽃놀이 기간은 지났지만 벚꽃놀이 기간 같은 거 생각해 보면 화려하게 쫙 폈다가 한 번에 다 지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어떤 데야? 다 지고 난 벚꽃가를 걷는 거야. 이 이미지를 떠올려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가다가 미처 제 한 송이도 펼쳐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를 발견했대요. 야, 나무가 어떻게 멈칫거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도 뭐야? 화자의 주관적 내면 세계죠. 그럼 화자는 실제로 보고 있는 건 뭐야? 아직 꽃이 안 폈나? 그렇지. 벚꽃가를 걷다가 어떤 나무를 봤어. 근데 그 나무는 아직 꽃 한 송이도 펼쳐들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멈칫거리는 꽃 한 송이도 펼쳐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이걸 읽으면서 뭘 떠올리면 좋아요? 얘를 떠올리면 좋죠. 이게 우리가 보기를 읽은 이유니까. 그죠? 자연물을 보면서 자신의 지지부진한 처지를 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다른 꽃들은 이미 다 폈다 졌어요. 근데 얘는 아직 피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지지부진한 처지를 환기하는 장면인가 보다를 떠올리면 좋지. 보기를 읽었으니까. 이해되시죠?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대.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말이 안 돼. 그죠? 너네들 나무가 부끄러워하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 그죠? 이것도 주관적 내면 세계야. 그죠? 그리고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를 감춰놨다는 건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시멘트 개울이라는 건 시멘트로 된 개울이니까 뭐 또랑이나 하수도나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뿌리가 나 있고 그 다음 아름드리가 뭐예요? 아름이 이거거든요. 이거.
손으로 이렇게 감싸는 거, 그것보다 큰 거, 그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어요. 나무가 어떻게 숨어? 말이 안 되죠? 결과적으로 이것도 머릿속으로 이미지 떠올릴 때는 화자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대상 뭐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이미지에 중첩시키면 화자 지금 벚꽃가 걷고 있었어. 꽃이 다 폈다가 이제 져버린 벚꽃가를 걷고 있었는데 거기에 꽃을 아직 피우지도 못한 나무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봤는데 이 나무가 큰 나무 그늘에 있고 그리고 뿌리는 저 하수도나 또랑가에 나 있는 나무인 거야. 그걸 보고 있는 거라고. 그걸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울이 어딘가 안쓰러웠대요. 멍울이 뭐예요? 꽃이 그 펴기 전에 그 봉우리 머물진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야. 어떻게 봄이 그 나무에게만 더뎌? 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거야. 실제로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건 뭐야? 아까 그 나무야. 아까 그 나무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 나무 어떤 나무였어? 꽃을 아직 피우지 못한 나무죠. 다른 꽃들은 다 꽃이 폈다가 졌는데 근데 그 꽃을 피우지 못한 나무가 멍울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꽃을 펼치지 못한 그 꽃 망울은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안쓰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래 이거 적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무가 어떻게 꽃불 성화를 밝혀들어요? 말이 안 되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화자의 바람. 그러니까 뭘 바라는 건데? 어떤 이미지를 바라는 건데? 그렇지, 꽃이 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멍울에서 꽃을 피우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그러니까 이게 꽃불 성화가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저 꽃도 언젠가 꽃을 피울 것이므로 이런 뜻이죠. 그죠?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에 멈춰서 있었대요. 이미지 계속 그리면 돼. 벚꽃가 걷다가 어떤 나무를 봤는데 아직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꽃 망울만 져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한참 동안 멈춰서 있었던 거죠. 왜 한참 동안이나 멈춰서 있어? 이 행동에 담긴 내면 심리 뭡니까? 화자에. 그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리감을 가깝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질감도 될 수 있고 연민도 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가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산에서 내려 2달 거리나 제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대요. 그러면 산에서 내려서 2달 거리나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다녔던 게 누구예요? 화자. 그렇지, 나죠. 나. 헤매고 다녔어. 그러니까 늦깎이 깨달음,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깨달음을 함께 얻으려고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이때 그 나무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 나무고 꽃을 피우지 못한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던 거야.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자, 물음이죠. 물음이죠. 자, 근데 너네들이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이게 단순한 물음이 아니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죠. 무슨 뜻이야 이거? 그래, 기대야 기대. 소망.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네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어떤 뭐 작년 성공 후기 영상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작년에 열심히 공부하는 어떤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꼈어. 나도 저 사람 같아. 그래서 니네들이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이 수능날 좋은 성적을 받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 사람이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 그 사람에게 나를 투영했으니까. 그럼 나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 마찬가지죠. 이 봄 가기 전에 저 나무가 풋한 잎새를 매달까요? 이거는 매달았으면 좋겠다. 이 정서가 전제되어 있는 거라고.
그럼 사실 이 정선은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나에게까지 연결되는 거죠. 나도 지금 지지부진하지만 늦게라도 뭔가 성취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이런 거 다 마찬가지야. 말이 안 되죠. 청록이 어떻게 무겁고 여름에 어떻게 지쳐요. 말이 안 돼. 결과적으로 얘가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이 지쳤대요. 이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계절? 그래, 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아. 그러면 이제 가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소신 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이게 너네들이 시험장에서 사실 무슨 이미지인지 떠올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시험장에서 이렇게 읽으면 돼. 얘가 의미하는 것도 얘랑 비슷하겠죠. 푸릇한 입사랑 비슷하겠죠? 이 정도만 받아들이면 돼. 근데 일단 공부를 위해서니까. 지금 여기 보면 소지가 태워 올리는 종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태워 올리는 종이, 즉 종이가 불타는 이미지가 나무 가지가지마다 있을 수 있을까요?는 사실은 어떤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가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단풍의 이미지야. 단풍의 이미지, 혹은 붉은 꽃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못 가더라도 시험장에서는 얘가 푸릇한 ip새와 비슷한 뜻이다 정도만 잡았으면 괜찮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읽었으니까 가와 관련된 선지를 쭉 다 확인한다고요. 자, 그러면 가에서 내가 그 나무를 보고 자신의 방황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떠올린 부분 있었어 없었어? 어디? 여기서 여기에서 그 나무는 화자의 처지를 환기한다. 나무를 보고 자기를 떠올리는 거니까 가능하고요. 그 다음 가의 화자는 늑된 나무의 멍울을 보고 연민의 정서를 드러냈다. 받아들여. 그래, 멍을 보고 안쓰럽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게 눈으로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작품 감상했으면 당연한 거잖아. 지금 이거 보기 문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읽고 왔으니까 보기 선지부터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가의 화자는 나무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푸릇한 ip새로 형상화했다. 받아들여. 맞죠? 이거잖아 이거. 여기 기대감, 소망 잡았으면 이것도 그냥 당연하죠. 그냥 당연하죠. 그 다음 가의 가난한 소지는 여름 이후에 저 나무를 향한 화자의 기원이 담긴 점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얘가 뭐 단풍, 붉은 꽃 못 잡아도 상관없어요.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네들이 비슷한 거구나를 알면 결국 이것도 여름 이후, 여름 지치고 말면 저 나무를 향한 화자의 기원이 담겼다. 이거를 짚어 올릴 수 있을까요? 결국 이것도 짚어 올렸으면 좋겠다 이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기원 가능하고 자연에 대한 화자의 전망, 자연과 관련된 미래에 대한 생각이니까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기 문제는 가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 그러면 나 가지고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 기억 며칠 어느 꽃나무들이 성취로 빛나는 동안 그 나무는 멈칫거리고 있던 지체의 시간이다. 맞아요. 맞죠? 저 며칠 여느 꽃나무들이 성취로 빛나는 동안, 이때의 성취가 뭐예요? 그래, 꽃 피우는 거. 그죠? 벚꽃들이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시간이니까. 그 다음 두 달 거리는 화자가 그 나무의 꽃불성화가 타오르기까지 앞으로 소요된다고 본 준비의 시간이다. 맞아요. 틀리죠? 아니 애초에 이 두 달 거리나 제자를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건 화자야. 그러니까 나무의 성화가 타오르기까지 소요된다도 틀리고, 그 다음 두 달 거리나 헤매고 다녔던 거죠. 이거 과거죠. 근데 타오르기까지 앞으로 소요된다, 이거 미래잖아. 시제도 안 나.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 2번 그냥 고르면 되고, 얘는 가가지고 다 고를 수 있죠. 자, 그 다음 그늘 늑된 나무가 몸을 감추려는 이유예요? 아니죠. 그 다음 주변의 나무들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다. 가능하죠. 주변의 나무 때문에 그늘이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 늑된 나무가 봄을 더디게 맞이하는 목적이야? 아니죠. 그 다음 늑된 나무의 꽃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전제야? 역시 아니고.
그다음 늑대나무가 부끄러움을 자각하기 위한 조건이야? 아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여기서 정답 나옵니다. A만 가지고 답 나와요. 불안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B 가지고 2번 선지만 체크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표현상의 특징. 상황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자, 내가 표현상의 특징 문제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거지만 일단 첫 번째 끊어서 뭘 확인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내가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답이 안 보일 때 피드백을 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 선지는 첫 번째 상황의 대비 있어 없어. 두 번째 주제의식 드러나 안 드러나. 세 번째 상황의 대비가 주제의식을 드러내. 이걸 체크하라는 거야. 근데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아닌 게 보이면 확실히 보이면 걔부터 지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상황에 대비 있어 없어? 있어요. 뭐? 꽃이 핀 나무들. 그렇지. 벚꽃들이랑 그 나무 아직 늦게 핀 나무 그죠? 주제의식 관련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그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죠? 얘는 가능해. 그 다음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의 변화를 그려낸다. 마찬가지야. 공간의 이동이나 대상의 변화나 확실히 없으면 거기서 그냥 지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얘 공간의 이동이 있어 없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꽃바로 따라와라. 그래 뭐 벚꽃가로 따라가다가 여기에 이동하는 장면은 있을 수 있어. 그죠? 대상의 변화는요? 없죠? 그러니까 뒤에서 날리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공간의 이동이 중심인 작품도 아니지만 여기가 혹시 아니니까 그냥 이걸 날리면 돼. 그죠? 그 다음 계절의 흐름을 통해 예상적 분위기. 계절의 흐름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표면에 봐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얘를 고른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실제로 계절의 흐름은 없죠. 아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외부 세계는 그냥 그 나무 보고 있는 게 끝이야. 그죠? 나무 바라보면서 이런 거 다 상상이잖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절의 흐름 자체는 없어. 그리고 애상적 분위기는 있어 없어? 이게 슬퍼요? 아니 물론 지지부진하니까 슬플 수 있겠지. 근데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애상적 정서가 아니잖아. 그죠? 이 그 나무에 대한 연민과 그 나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 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상적 분위기도 ML 풍가로 고전 더더욱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날라간다. 그 다음 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 말을 주고받는 방식이나 친밀감 둘 중에 뭐 X 칠래? 그래 이거 없다. X 치면 되고요. 그 다음 가상의 상황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 뭐 X 칠래? 그래 이거 없잖아. 그죠? 그러면 그냥 가시고도 1번이라고요. 이거 왜 틀리는데 도대체? 내가 생각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이런 거 글자 보고 계절의 흐름 이렇게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면 감상이 아니라 글자를 훑는 거밖에 안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식사하시고 오늘 오후에 보강을 진행을 웬만하면 할 거예요. 알겠죠? 원래 우리 보강 그 저녁 먹고 하지 않았나? 그때 아마 할 거예요. 그때 뭐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요 세트만 마무리할게. 알겠죠? 이거 지금 보다가 끊겼으니까.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